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 너무 가난하다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면, 불교적 관점에서 해답을 찾아본다면 어떨까요? 이 책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뜻밖에도 놀라운 지혜를 제공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무슨 불교가 경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선입관을 갖지 말고 한번 불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어떨까요? 5강과 6강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돈 때문에 힘든 상당한 이유가 어쩌면 불합리한 빈부격차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는 소수의 승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능력 차이 이상의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부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재산만큼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날까요? 따라서 부자의 재산을 뺏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정당한 몫을 되돌려 받자는 겁니다. 부자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가진 재산은 남의 몫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남의 몫을 되돌려 주려는 것입니다. 웬만한 부자는 사실 이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자, 아주 큰 부자는 어쩌면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은 남의 몫일 것입니다. 흔히 올바른 방법으로 부자 되기는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법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자주 봉착하게 됩니다. 7강에서는 불교적 관점에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옆집과 담장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가 싸우는 게 아니고 각자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우도록 합니다. 막상 당사자들은 길에서 마주쳐도 소송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 즉 강아지는 잘 크냐, 정원의 나무는 잘 자라느냐 등의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법 분쟁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갈등 해결은 내가 보기엔 상당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 당사자들이 다투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화는 각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격투장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는 남의 일이라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야 하니 더 객관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하다 보니 소송 만능이라고 하지만 저는 법적 해결이 좋다고 느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다만 법정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장소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법으로 해결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놈이 법대로 하자고 하네 라고 화를 냅니다. 미국에서는 법이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법에서 제대로 내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기에 사람들이 법적 해결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은 나쁜 말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법 기술자들이 많아서 우리는 법으로 결정하는 일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득 2만 달러대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자 선진국 진입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한탄도 나오지만 사실 소득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 의식, 정부 시스템, 사법 체계, 제도와 관행 등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소득만 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법치 국가도 갖추어지지 않는 채로 소득만 늘기도 어렵습니다. 법치 국가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꼭 피우고 싶고 소득의 증가를 원하고 부자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법치 국가부터 되어야 합니다. 불교는 나라에서 정한 법을 존중하였습니다. 경전에는 도적이라 하면 오전을 훔쳤거나 오전을 진하게 훔친 이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오전이 절도죄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한 기준, 즉 나라의 법에 의한 기준을 스님의 경제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하함경에서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부디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정법 국가를 설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정법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오랫동안 나라에서 지켜지고 있는 법을 왕조차도 존중해야 한다고 여러 군데서 설하였습니다. 불교는 이처럼 왕이건 백성이건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가끔 법이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악법이 있는 거지요. 법을 지키고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법의 영역입니다. 세법은 아예 탈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에 세법을 그대로 지키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세법을 모두 지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세법을 모두 지키고 부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세법만이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켜야 하는 법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중 몇 명이나 이러한 법을 모두 지키며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법에 의해 처벌받았기에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독재자들에게는 정가의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독재자들은 이런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내가 만든 악법을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잘났어? 아니지. 그러니 끽소리 하지 말고 지켜. 말하자면 이런 식이지요. 그러나 어떤 학자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소크라테스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돌았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날마다 아테네 거리에 나가서 당시의 제도권 지식인, 즉 기존 지식인들과 토론을 즐겼다고 합니다. 제도권 지식인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엇을 설명하지 않고 대신 소피스트에게 질문을 합니다. 소피스트가 답변하면 답에 대한 질문을 또 합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되풀이하다 보면 소피스트는 자기가 모순에 빠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토론 방법이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이라는 토론 방법입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을 안 소피스트는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났겠습니까? 이러한 토론을 지켜본 아테네 젊은이 사이에서 소크라테스의 인기가 올라갔고 소피스트는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급기야 속으로 분노의 칼을 갈던 소피스트들이 들고 일어나 아테네 젊은이를 현혹시킨다는 죄목으로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웁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투표에 의해 판결을 내렸는데 아테네 시민의 투표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했지만 소크라테스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에서는 사형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테네를 떠나 망명하는 대안도 있었지만 소크라테스가 망명 대신 사형을 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의 진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이건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악법을 그대로 수용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근거 없는 말이 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 소크라테스는 그 어떤 문헌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직접 쓴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제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한 책을 모두 찾아봐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문헌에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악법을 어떻게 봤을까요? 부처님은 악법도 지켜야 한다 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나라의 법에 대해서 잘못된 법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법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선택이 주어집니다. 악법이 고쳐질 때까지 지키는 방법이 있고 악법을 지키지 않고 저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교의 세계에서는 획일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악법 중에는 고쳐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법도 있고 어떤 악법은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악법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악법을 지켜야 할지 지키지 않고 저항해야 할지 선택도 달라질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사실을 독재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는 용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민주화 투쟁이지요. 여기서 악법이라고 할 때는 꼭 악한 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합리한 법, 시대에 뒤떨어진 법,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법, 하나의 목표에만 사로잡혀서 무리수를 두는 법 등 모두가 다 악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을 모두 총칭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획일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악법이어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의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허무주의적이고 수동적인 종교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는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라의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 악법을 반드시 고쳐야 하고 고쳐지기 전에는 저항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연법 사상가들은 잘못된 법에 대해 국민은 저항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도 당연히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런 권리가 없다면 어떻게 평등한 주인이라는 단어를 경전에서 사용했겠습니까? 불교 경전에는 나라의 왕이란 국민과 평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등한 사람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법을 만들면 평등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은 당연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불교는 비록 법의 준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법이 인간의 다툼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지만 불교 교단에는 계가 있습니다. 계란, 법처럼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불교는 이상적인 사회가 처음에는 법이 없었다가 말썽이 생기자 법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이 생겨난 나라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단에서도 처음에는 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규모가 커지고 말썽을 피우는 스님이 생기자 부처님은 계를 제정합니다. 사분율에 의하면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계를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사리불이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은 아직 결계의 시기가 오지 않았으니 장차 그 시기가 오면 설계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마치 이것은 전륜성왕이 죄를 범한 백성이 생기기 전에는 국법을 만들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전륜성왕이란 불교의 세계에서 이상적인 군주를 지칭합니다. 법에는 실정법과 자연법이 있다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사회가 실제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법은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실정법을 의미합니다. 자연법이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자연법칙과 같은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규정은 실정법에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연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죽이면 잘못이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재자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실정법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법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는 부인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국민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도 자연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처럼 실정법에 해당하는 계를 점계 혹은 사계라고 불리웁니다. 스님이 지켜야 하는 규정은 대개 점계 혹은 사계입니다. 불교 신도가 지켜야 할 5계도 마찬가지로 점계 혹은 사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신도가 지켜야 할 5계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의 5가지입니다. 불교에서 자연법에 해당하는 계는 돈계 혹은 이계라고 부르는데 불교 교리에 비추어 당연히 유추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돈계 혹은 이계는 불교의 이치에 합당한 계라서 보살의 계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보살의 계는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정각을 이루신 그 자리에서 일시에 한꺼번에 설하신 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점계 혹은 사계는 실정법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돈계 혹은 이계는 자연법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불교 교리에 합당한 계를 말합니다.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치스럽게 산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불교 신도가 지켜야 하는 5계나 스님이 지켜야 하는 계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즉 점계 혹은 사계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불교 교리의 이치에 합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금하는 것은 돈계 혹은 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돈계 혹은 이계라고 볼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있는데요. 중국의 해능 스님이 이 지상의 계율은 심지 무비 자성계라고 하였습니다. 즉
양심에 잘못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자성의 계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을 하는 것이 곧 계율을 지니는 것이라 강조한 것인데, 이것도 혹은 동계, 이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깨달은 자의 양심에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돈계 혹은 이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자의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계나 사계는 우리의 행동을 모두 규율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는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는 점계 혹은 사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돈계 혹은 이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계 혹은 이계는 보이지 않는, 제정되지 않는 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교 교리의 이치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둘째, 해능 스님이 말한 대로 마음에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깨달은 자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겠지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속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거래에 담보를 제공하고 공증하고 보증금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정부가 사법 제도를 통해서 거래가 최소의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자유시장 경제가 꽃피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법을 어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여 실제 끼친 손해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잘못하여 1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600억, 1000억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100억 원은 손해받은 당사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국고에 편입합니다.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주장이 오랫동안 주장되었으나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 천국입니다. 구태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할 것도 없이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도 법을 잘 운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법치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치국가가 되려면 첫째, 악법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부처님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계를 수정하였듯이 악법을 끊임없이 개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법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선법이 악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 사상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7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